충청남도 천안에 사는 68 이민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피고인 우진경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안이 숨을 죽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저는 방청석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옆에 앉은 낯선 사람이 제 팔을 붙잡아 주었지만 저는 딸의 뒷모습만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갑을 찬 진경이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5년. 그 숫자가 무슨 의미인지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3주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벌써 출근한 지 오래였고 저는 혼자 식탁을 정리하며 딸 진경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진경이한테 연락이 뜸했습니다. 바쁘겠지. 대기업에 다니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경찰입니다. 이민숙 씨 맞으십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무슨 일이세요? 대개 따님 우진경 씨 아시죠?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살인.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야. 우리 진경이가? 뭐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위분이신 양성환 씨를 따님이 살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악몽처럼 흘러갔습니다. 경찰서로 달려갔고 유리 너머로 딸을 만났습니다. 진경이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진경아,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자 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성환이가 대체 죽였어. 내가. 진경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서 유리창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꿈이야. 하지만 경찰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더 끔찍했습니다. 진경이가 와인병으로 성환이의 뒷머리를 가격했다고 했습니다. 여러 번. 거의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왜? 왜 그런 짓을? 저는 딸을 보며 물었지만 진경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저는 비로소 제가 딸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대기업? 거짓말이었습니다. 진경이는 임시직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비싼 옷, 좋은 집, 그 모든 게 거짓 위에 세워진 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성환이, 똑똑하고 성실해 보였던 사위도 사실은 도박빚이 3억이나 있었고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법정에서 검사가 진경이의 죄상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갈 때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매춘, 거짓말, 살인. 이게 정말 내 딸 이야기란 말인가? 판사가 최종 선고를 내렸을 때 저는 그대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징역 35년.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날 찾아왔습니다. 교도소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따님이 현재 임신 5개월입니다. 교도소에서 출산하게 됩니다. 전화기를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임신이라고 그 순간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기, 죄 없는 아기, 성환이의 아기, 살인자가 된 딸의 아기. 그럼 아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출산 후에는 보호자가 인수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뭐,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거지? 저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리고
그 아기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그로부터 4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교도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따님이 출산했습니다. 여자아기입니다. 저는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면회실에서 진경이를 만났을 때 딸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엄마, 이 아이 부탁해. 진경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이 아이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감옥에 있는 내 존재만으로 이 애는 불행할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유리 너머로 딸을 안쓰럽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갓 태어난 손녀를 처음 봤습니다. 작고 여린 몸, 분홍색 베넷 저고리를 입은 작은 생명. 아기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이 천사 같은 아이는 아무 죄가 없는데,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제가 얼마나 큰 싸움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싸움의 상대가 누구인지를. 서아가 태어나고 6개월 후 저는 교도소에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생후 18개월까지는 교도소에서 엄마가 키울 수 있다고 했지만 진경이가 거부했습니다. 차라리 엄마를 잘 모를 때 떨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겠지요. 서아를 데려오고 며칠 후 등기 우편이 한 통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양형철, 유미화, 성환이의 부모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저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손녀 서아의 양육권을 요구합니다.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편지를 읽는 제 손에서 종이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어. 아들을 잃은 그들이 손녀를 가만 놔둘 리가 없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가 이 아이를 키우면 서아를 볼 때마다 그날의 일을 떠올릴 거라는 걸, 서아의 얼굴에서 진경이를 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언젠가는 아들을 죽인 진경이에 대한 미움이 이 아이에게까지 향할지도 모른다는 걸.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아를 안아 올렸습니다. 아기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반드시. 하지만 어떻게? 법정 근처에도 안 가본 제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편지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서아를 안고 거실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제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작은 입술이 가끔씩 움직이며 젖을 찾는 듯 했습니다. 저는 서아의 작은 손가락을 바라봤습니다. 손톱이 얼마나 작은지 콩알만 했습니다. 축복받아야 마땅한 이렇게 작고 여린 생명이 태어나서는 안 될 곳에서 태어났다는 게 가슴 아팠습니다. 죄수의 딸, 살인자의 아기. 사람들은 이 아이를 그렇게 부를 것입니다. 아니야, 그럴 순 없어. 저는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이 아이는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이 아이까지 벌을 받아야 하지?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하기 전에 저는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은 안경을 고쳐 쓰고 편지를 읽더니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양육권 소송이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 당연하다니요. 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봐. 아들을 잃었는데 손녀라도 데려가고 싶은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 남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런데 당신 말이야. 당신이 이 애를 어떻게 키우려고 그래? 그 나이에?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진경이가 저지른 일을 생각해봐.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라고. 그 살인자의 엄마인 당신이 그 아이를 키운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애한테도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 남편은 서류 가방을 챙기며 말을 이었습니다. 차라리 성환이 부모한테 보내는 게 아이한테도 나을 거야. 당신도 이제 좀 쉬어야지. 평생 진경이 뒷바라지 하다가 이제 손녀까지. 언제까지 당신이 짐을 지고 살 거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걸까? 저는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는 걸까?
그때였습니다.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안강, 작지만 힘찬 울음소리. 저는 서둘러 분유를 타서 아기에게 젖병을 물렸습니다. 서아는 제 품에 안겨 열심히 젖병을 빨았고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그 따뜻한 감촉이 제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니야, 남편 말이 틀렸어. 저는 서아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는 성환이를 닮았습니다. 오똑한 코, 긴 속눈썹. 만약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가 이 아이를 키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손녀가 예쁘고 사랑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서아가 웃을 때마다 성환이가 떠오를 겁니다. 서아가 울 때마다 아들을 잃은 그날이 떠오를 겁니다. 그리고 서아의 얼굴에서 진경이를 보게 될 겁니다. 아들을 죽인 그 여자를.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이 아이를 미워하게 될지도 몰라.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미워하게 될 거야. 내 엄마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다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건 절대 안 돼. 이 아이는 사랑받으며 자라야 해. 하지만 어떻게?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작은 아파트. 제게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법률 지식도 없었습니다. 68살의 평범한 할머니가 법정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날 오후 저는 용기를 내서 동네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습니다. 서아를 유모차에 태우고 한참을 걸어갔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젊은 변호사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딸이 사위를 살해했다는 것, 손녀가 감옥에서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상대 측에서 양육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까지. 변호사는 심각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상황이 쉽지 않으시네요. 제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피해자 유족이고 어르신은 가해자의 어머니시니까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손녀를 키울 의지와 능력을 충분히 입증하신다면요. 의지와 능력이요. 네.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건강 상태,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이요. 변호사는 서류를 넘기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재판부를 설득하셔야 합니다. 어르신이 이 아이를 정말로 사랑하고 제대로 키울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유모차 안의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사랑은 충분해.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아.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무거웠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저는 아파트 계단을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유모차를 들고 올라가려니 숨이 찼습니다. 새 층인데도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때 옆집 아주머니가 나오시더니 저를 보고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어머, 그 소문 들었어요. 따님이 말끝을 흐리는 게 더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네. 어휴, 그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손녀를 키워요? 아이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못을 박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아에게 분유를 먹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모두가 저를 못 믿었게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이웃도 심지어 변호사조차도 68살의 살인자, 엄마가 과연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하고 서아가 분유를 다 먹고 트림을 했습니다. 저는 아기를 어깨에 기대고 등을 토닥여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진경아, 네가 저지른 일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괴로운지 아니. 하지만 이 아이만큼은 지켜야 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키워서 이 지경이 됐잖니.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저는 서아의 작은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아기는 배가 부른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어떻게든. 목소리가 떨렸지만 저는 다짐했습니다. 비록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의심하고 손가락질해도, 비록 법정에서 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고. 왜냐하면 서아는 제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니까요. 그리고 제가 속죄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니까요. 변호사와 상담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양육권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이것저것 서류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서, 재산증명서, 주거환경 확인서. 하지만 서류를 준비하면 할수록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저축은 얼마 없고, 집은 전세이고, 나이는 68살. 이걸로 어떻게 법정을 설득한다는 거지.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서 양형철 씨 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재판을 하기 전에 먼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서로 대화를 하면 오해를 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대전에 사는 양형철 씨 댁까지는 버스로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포대기에 업고 그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기가 무섭게 두려웠습니다. 저 사람들에게 저는 뭐겠어요? 아들을 죽인 살인자의 엄마, 원수. 하지만 저는 꾹 참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고 유미화 씨가 나타났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이민숙입니다. 진경이 엄마. 말을 끝맺기도 전에 유미화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일로 왔어요?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게 한 번 얘기를 나누어 보고 싶어서요. 서아 일로. 서아. 유미화 씨가 제 등에 업힌 아기를 보더니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양형철 씨도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거실 한쪽 벽에는 성환이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고 잘생긴 얼굴로 활짝 웃고 있는 성환이.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 딸이 앗아간 이 집 아들의 목숨. 앉으세요. 양형철 씨의 목소리는 유미화 씨보다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소파 끝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서아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러 왔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이 저지른 일,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유미화 씨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미안하다고요? 미안하다는 말로 우리 아들이 돌아옵니까?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고작 35년 복역, 그게 뭡니까? 우리 성환이는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데. 양형철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 살인자가 낳은 아이가 성환이 아이가 맞긴 한 겁니까? 때마침 서아가 잠에서 깨 눈을 뜨며 온가리를 했습니다. 서아의 얼굴을 바라보던 양형철 씨의 얼굴에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서아는 아빠를 많이 닮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버리러 온 겁니까? 양형철 씨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제가 키우겠습니다. 뭐라고요? 유미화 씨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당신이 키운다고요? 저도 알아요. 제가 진경이를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달라요.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우겠다는 겁니다. 양형철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성환이의 마지막 핏줄이에요. 당신한테 맡길 수는 없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서아를 키우시면 뭐가 문제입니까? 서아를 보실 때마다 그날 일이 떠오르실 거예요. 유미화 씨가 숨을 멈췄습니다. 서아 얼굴에서 진경이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이 아이까지 미워하시게 될까봐 두려워요. 그 말을 하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유미화 씨가 떨리는 손으로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런 말을 어떻게? 유미화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처럼 보입니까? 죄 없는 아이를 미워할 사람처럼?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양형철 씨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나가주세요. 더 이상 할 말 없습니다. 재판은 우리 쪽에서 진행할 겁니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문 앞에서 저는 한 번 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문이 닫혔고 저는 그 집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아들을 잃은 부모가 손녀라도 데려가고 싶은 게 당연하지. 그런데 나는 뭐라고 한 거야. 이 아이를 미워하게 될 거라고? 저는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성환이 부모님 댁에. 뭐?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거기가 어디라고 가? 그것도 혼자서. 그래도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서. 얘기? 무슨 얘기를 한다고? 진경이가 그 집 아들을 죽였는데. 남편은 한숨을 푹 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서아를 침대에 눕히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서서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모두가 저를 탓하고 있었습니다. 양영철 씨 부부도 남편도 이웃들도 그리고 가장 크게 저를 탓하는 건 바로 저 자신이었습니다. 내가 진경이를 제대로 키웠다면, 내가 딸의 거짓말을 눈치챘다면, 내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진경이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교도소로 보낼 편지. 하지만 무슨 말을 써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펜만 들고 있었습니다. 진경아, 너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니? 후회하고 있니? 아니면 그저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니? 결국 저는 짧게만 썼습니다. 진경아, 서아는 잘 크고 있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꼭 지킬게. 하지만 편지를 쓰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지킬 수 있을까요? 재판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요? 의심은 계속 제 마음을 갉아먹었습니다. 한 달 후 정식으로 재판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배정받은 변호사 김지영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어르신, 이게 상대 측에서 제출한 서류입니다. 김 변호사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저는 천천히 서류를 넘겨봤습니다. 그런데 읽으면 읽을수록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상대 측에서 따님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어요. 재판에서 어르신이 양육 적격자가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는 거죠. 서류에는 진경이에 대한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대기업 근무는 거짓말이었고 실제로는 편의점, 카페, 식당 등을 전전하며 임시직으로 일했다는 기록, 그리고 매춘. 진경이가 정말 이런 일을 손이 떨렸습니다. 어르신, 이건 아셔야 해요. 따님이 생활비를 벌기 위해. 그만해요. 저는 서류를 덮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양성환 씨에 대한 자료예요. 성환이요? 네. 상대 측에서 제출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환이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학자금 대출만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 빚이 3억, 그리고 취직한 후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 내연녀 윤주라는 여자와의 문자 메시지 기록까지 있었습니다.
곧 이혼할게. 조금만 기다려. 자기 닮은 아기를 갖고 싶어. 빨리 그 여자랑 정리해.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둘 다 거짓말쟁이였구나. 어르신, 이 자료를 재판에서 제출할까요? 김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양성환 씨도 결백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면 조금은 유리해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성환이가 나쁜 사람이었다 해도 죽인 건 진경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환이 부모님들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거기에 아들이 도박도 하고 바람도 폈다는 걸 들이미는 건 너무 잔인해요. 김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르신 마음은 이해하지만 재판은 전쟁이에요. 이기려면 모든 카드를 써야 해요. 알아요. 하지만 전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진경이와 성환이의 관계가 그렇게 엉망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처음 성환이를 만났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3년 전 추석, 진경이가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을 때, 어머니 안녕하세요. 양성환입니다. 키 크고 잘생긴 청년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머, 진경이 남자친구 정말 잘생겼네. 저는 기뻐했습니다. 좋은 대학 나왔어. 머리도 좋고. 진경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는 행복해 보였어요. 진경이도 성환이도. 근데 언제부터 틀어진 걸까요? 아니, 처음부터 거짓이었을까요? 진경이는 성환이의 능력을 보고 접근했고, 성환이는 진경이의 거짓 집안과 돈을 보고 접근했던 걸까요? 그렇다면 사랑은 애초에 없었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동네 슈퍼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서아를 유모차 태우고 천천히 걸어가는데 앞에서 아주머니 2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사람이 그 살인자 엄마라잖아. 맞아. 딸이 사위를 죽였다며? 그리고 저 애기가 그 집 애기래. 어휴, 무섭다. 어떻게 사람을 죽여? 그래도 저 양반도 불쌍하긴 해. 딸 때문에 얼마나 고생이야.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변명할 수도 설명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슈퍼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주인 아저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주머니. 네. 그 손주 키우기 힘들죠? 괜찮습니다. 에휴, 괜찮긴. 나이도 있으신데. 아저씨는 아기 과자 한 봉지를 건넸습니다. 아기 먹여요. 고맙습니다. 작은 친절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건 사실이에요. 저를 살인자의 엄마로 보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동시에 몇몇 사람들은 저를 이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저 양반도 불쌍하긴 해. 딸 때문에 고생이야. 저도 피해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물론 그게 위안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세상 모든 사람이 저를 적으로 보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날 저녁 서아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해야 하지? 어떻게 해야 이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 재판은 한 달 후였습니다. 한 달. 그 시간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저는 서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반드시 지켜줄게. 반드시.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재판 당일 새벽부터 잠을 설쳤습니다.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올 때까지 저는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이구나. 오늘 모든 게 결정되는구나. 저는 옷장에서 가장 단정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블라우스. 거울을 보니 68살의 초라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법정에 서서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 법원 갈 준비 다 됐어?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습니다. 응, 힘내. 내가 서아 잘 보고 있을게. 짧은 말이었지만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응원이었습니다. 법원은 집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입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긴장하지 마세요. 진심을 보여주시면 돼요. 하지만 진심만으로 충분할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섰을 때 반대편에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두 분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두 분은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당연하지. 제가 그 자리였어도 똑같이 했을 거예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판사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상대 측 변호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 사건은 명백합니다. 피고인 우진경은 남편 양성환을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가 낳은 아이를 범죄자를 키운 어머니가 양육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범죄자를 키운 어머니, 그 말이 제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신청인 양형철, 유미화 씨는 피해자의 부모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아들이 남긴 유일한 손녀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반면 상대방 이민숙 씨는 68세 고령이고 경제적 능력도 부족합니다. 무엇보다 변호사는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해 이런 비극을 낳은 사람입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상대 측은 지나치게 감정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각합니다. 계속하세요.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는 계속해서 진경이의 범죄 기록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임시직 전전, 거짓말, 그리고 매춘까지 모든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또다시 범죄자가 될 위험이 큽니다. 이에 있습니다. 김지영 변호사가 소리쳤습니다. 근거 없는 추측입니다. 각하, 통계적으로 범죄자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의 재범률이 충분합니다. 판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상대 측 주장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신청인 측 증인을 불러주세요. 양형철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성환이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성실하고 효자였어요. 그런 아들이. 양형철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 여자 딸한테 죽었습니다. 그는 저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자가 낳은 아이를 그 살인자 엄마가 키운다고요? 안 됩니다. 절대도 안 됩니다. 유미화 씨도 증인석에 섰습니다. 서아는 우리 성환이의 마지막 핏줄이에요. 유미화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대로 키우고 싶어요. 우리 아들이 못 이룬 꿈을 이 아이를 통해서라도.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사람들도 아파하고 있구나.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손녀라도 품에 안고 싶은 거구나. 이민숙 씨, 할 말 있으십니까? 판사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떨렸지만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압니다. 제가 진경이를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 우리 딸이 저지른 범죄에 관한 것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고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제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진경이의 거짓말을 눈치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유미화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아는 다릅니다. 다르다고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네, 이번엔 절대 그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보장하시겠습니까? 68세의 나이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보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저 사랑뿐인데. 충분합니다. 오늘 재판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재판 날짜는 추후 통보하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힘없이 걸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김지영 변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재판에서 졌구나. 아니, 이미 진 것 같아. 집에 도착해 저는 자고 있는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서아야. 할머니가 무능해서, 할머니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후 두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증인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진경이의 전 직장 동료, 이웃들, 그리고 심지어 진경이를 알던 사람들까지. 우진경 씨는 거짓말을 자주 했어요. 편의점 알바 동료가 증언했습니다.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엄청난 재력가와 연애 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자들을 자주 만나는 것 같았어요. 돈을 받고. 충분합니다. 판사가 제지했지만 이미 법정은 술렁이었습니다. 다음 증인은 진경이가 살던 곳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항상 화려하게 하고 다녔어요. 그 부모나 가족이 방문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아주머니가 증언했습니다. 가족 간 왕래가 없어 보였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저는 진경이에 대해 무지했어요. 딸이 뭘 하는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전혀 몰랐으니까요. 이런 사람이 손녀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겠습니까? 상대 측 변호사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 번 실패한 사람이 또다시 실패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김지영 변호사가 반박하려 했지만 판사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저는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르신, 김지영 변호사가 옆에 앉았습니다. 힘드시죠? 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 재판에서 어르신이 직접 증언하실 기회가 있어요. 제가 뭘 말할 수 있겠어요. 다들 맞는 말만 하는데.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딸을 제대로 못 키웠어요. 제가 죄인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리고 다들 제가 이제 손녀마저 망쳐놓을 거라고 하고 있어요. 어르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김지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도 피해자예요. 성인인 딸이 저지른 일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서아를 위해서라도. 저는 유모차 안의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아기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유미화 씨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미화 씨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뭐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 딸이 저지른 일 평생 갚아도 모자랄 죄입니다.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하지만 서아만큼은 이제 그만하세요. 유미화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내 아들을 죽인 것도 모자라서 이제 와서 걔가 남기고 간 손녀를 달라고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당신이 당신 자식을 제대로 키웠다면 유미화 씨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당신이 딸을 제대로 가르쳤다면 우리 성환이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법정 복도에 유미화 씨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유미화 씨는 눈물을 흘리며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맞아. 다 내 잘못이야.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서아를 방에 눕히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서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서아에게 분유를 먹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포기하는 게 맞는 걸까? 양영철 씨와 유미화 씨가 서아를 키우는 게 아이한테도 나은 걸까? 저 같은 무능한 할머니보다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그들이 더 나을지도 몰라. 하지만 서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포기할 순 없어. 이 아이를 보면서 진경이를 떠올리고
사건을 떠올리며 살아가는 건 너무 가혹해. 저는 서아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가 지켜줄게. 끝까지. 하지만 어떻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재판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보여주겠다고. 저는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검진서를 다시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할머니 건강하시네요. 68세 치고 정말 튼튼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10년은 거뜬히 아이 키우실 수 있어요. 그 말이 작은 희망이 됐습니다. 저는 육아 교육도 받으러 갔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무료 육아 강좌. 젊은 엄마들 사이에 섞여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아기는 이렇게 안아야 해요. 강사 선생님의 설명을 저는 공책에 빼곡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새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서아 교육비라고 적힌 통장. 거기에 제가 가진 전 재산 500만 원을 넣었습니다. 적은 돈이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동안 저는 미친 듯이 준비했습니다. 양육 계획서도 직접 작성했습니다. 서툰 글씨체로 한자 한자 정성껏 썼습니다. 서아가 1살이 되면 어린이집 보내고 3살이 되면 계획을 쓰면서도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게 판사를 설득할 수 있을까?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지막 재판. 전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서아를 안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내일이면 다 끝나. 아기는 제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최선을 다할게. 그게 어떤 결과가 나오든. 목이 메었습니다.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그것만은 꼭 기억해.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종 재판 날. 새벽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우산을 쓰고 법원으로 가는 길, 빗물이 신발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기회야. 오늘 아니면 끝이야. 법정에 들어서자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언론사 기자들도 몇 명 보였습니다. 살인자의 딸을 둘러싼 양육권 분쟁, 이 사건이 뉴스에도 나왔으니까요. 저는 자리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가방 안에는 제가 일주일 동안 준비한 모든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오늘은 양측의 최종 변론을 듣겠습니다. 신청인 측부터 시작하세요.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지난 재판들을 통해 명백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민숙 씨는 딸 우진경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고 그 결과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68세의 고령에 경제적 능력도 부족한 상태에서 손녀를 키운다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반면 신청인 양형철, 유미화 씨는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무엇보다 손녀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변호사는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를 돌아봤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손녀만큼은 사랑으로 키우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서에게 최선입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저쪽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신청인 측 최종 변론하세요. 김지영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상대 측의 주장은 일견 타당해 보입니다. 뭐야, 우리 편 아니었어? 저는 깜짝 놀라 김 변호사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간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민숙 씨 역시 이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딸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그럼에도 손녀를 지키려는 사람, 김 변호사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무엇보다 이민숙 씨는 신청인들과 달리 서아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고통 없이, 진경 씨에 대한 미움 없이요. 이에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기각합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계속하세요. 김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민숙 씨, 증언대에 나오시겠습니까?
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증언대로 걸어가는 몇 걸음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증언대에 섰을 때 온 법정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판사, 변호사들, 양형철 씨 부부, 방청객들 모두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민숙 씨, 준비하신 자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건강검진 결과서입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가 건강하다고 하셨어요. 충분히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육아교육 수료증입니다. 보건소에서 육아 강좌를 들었어요. 아기 돌보기, 이유식 만들기, 응급처치까지. 목이 메었지만 참았습니다. 이건 서아 교육비 통장입니다. 통장을 들어 올렸을 때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500만 원밖에 없어요. 적은 돈이에요.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가진 전부예요. 매달 10만 원씩 더 넣을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리고 이건 양육 계획서입니다. 두꺼운 공책을 꺼냈습니다. 서툴게 썼지만 서아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는지, 제가 어떻게 키울 건지 다 적었어요. 판사가 공책을 받아들고 넘겨봤습니다.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페이지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압니다. 제가 진경이를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 방청석이 숙연해졌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시장에서 좌판을 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죠. 악착같이 돈을 벌었어요. 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바쁘게 사느라 진경이한테도 관심을 충분히 주지 못했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제 잘못이에요. 만약 제가 더 신경 썼다면, 진경이가 거짓말하는 걸 눈치챘다면 고개를 떨궜습니다. 고인은 살아 계셨을 거예요. 유미화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양형철 씨 부부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드님을 그렇게 보내드려서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겠습니다.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서아만큼은 다릅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신청한 시간제, 일자리 합격 통지서예요. 마트에서 주 3회 4시간씩 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건 동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 양육 지원금 안내문이고요. 서류를 하나하나 보여줬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알아봤어요. 비록 많은 돈은 아니지만 서아를 키우는 데는 충분합니다. 판사가 서류들을 받아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유모차에 앉아 있는 서아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서아를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미화 씨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물론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께서도 서아를 사랑하실 거예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서아 얼굴에서 진경이를 보시게 될까봐 그게 두려워요. 아드님을 잃은 고통이 서아를 보며 되살아날까봐. 그만하세요. 유미화 씨가 소리쳤습니다. 우리가 그럴 사람처럼 보입니까? 손녀를 미워하고 구박이라도 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도하지 않으셔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살인자의 엄마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제 딸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 죄책감은 평생 안고 살 겁니다. 하지만 서아는 죄가 없어요. 이 아이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진경이한테 해주지 못한 것들을 서아한테는 다 해주고 싶어요.
사랑으로, 관심으로, 진심으로. 비록 나이가 많고 돈이 없어도 제 마음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습니다. 저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부디 서아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법정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증언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저는 해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신청인 측 반대 신문 있습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상대 측 변호사가 일어서려다가 멈췄습니다. 그리고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를 돌아봤습니다. 두 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판사는 잠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결은 일주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에 복도에서 유미화 씨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미화 씨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쪽도 힘들었겠어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미화 씨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피해자겠죠. 딸 때문에. 더블 퀘오트, 더블 퀘오트. 하지만 우리는 아들을 잃었어요. 그게 너무 아파요. 압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각자의 고통을 안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밤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올까? 서아를 지킬 수 있을까? 그날 아침 저는 서아에게 제일 예쁜 옷을 입혔습니다. 분홍색 원피스에 작은 머리띠. 오늘이면 다 끝나. 아기는 제 손가락을 꼭 쥐고 웃었습니다. 법원으로 가는 길.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가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이번에는 두 분도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본 재판부는 신중한 검토 끝에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판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미성년자 우서아의 양육권은 숨이 멎었습니다. 피신청인 이민숙에게 부여한다. 그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제가 이긴 거예요? 단 다음의 조건을 부과한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신청인 양형철, 유미화에게 월 2회 이상의 정기적인 면회권을 보장할 것. 명절 및 특별한 날에는 신청인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또한 피신청인 이민숙은 매 6개월마다 양육 상황을 보고하고 미성년자의 건강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이상으로 판결을 마친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이겼어. 서아를 지켰어. 김지영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축하드려요, 어르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와 복도에 섰을 때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아니에요. 유미화 씨가 말을 끊었습니다. 판사님 말씀을 따라야죠. 하지만 양형철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서아는 우리 성환이의 딸이기도 해요. 그건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한 달에 2번이 아니라 언제든지 오세요. 서아를 보러. 유미화 씨가 유모차 안에 서아를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성환이를 꼭 닮았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아보세요. 성환의 부모님은 처음으로 서아를 안아보았습니다. 어색하게 아기를 들어올리더니 품에 안는 순간 뜨거운 눈물이 얼굴에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서아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겼어, 서아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가 너를 지켰어. 그때 남편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축하해. 짧은 말이었지만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고마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약속대로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가 집으로 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는 두 분을 맞이했습니다. 유미화 씨는 서아를 위한 선물을 잔뜩 가져왔습니다. 옷, 장난감, 분유, 너무 많이 사오셨어요. 괜찮아요. 우리 손녀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아서요. 유미화 씨가 서아를 안았을 때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그들에게도 손녀와 시간을 보낼 권리가 있으니까요. 서아야, 할머니가 왔어. 유미화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의 아빠는 정말 멋진 사람이었단다. 착하고 성실했지.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픔이 있지만 그래도 사랑도 있구나. 그날 이후로 양형철 씨와 유미화 씨는 정기적으로 방문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서아를 중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주 3회, 4시간씩. 힘들었지만 서아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습니다. 서아는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이제는 걷기도 뛰기도 합니다. 할머니, 귀엽게 말도 조금씩 하고 있어요. 저를 보면 환하게 웃었습니다. 매달 한 번 저는 교도소에 갔습니다. 진경이를 만나러. 엄마, 유리 너머로 진경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감복을 입은 딸은 많이 야위었습니다. 서아는 잘 크고 있어. 저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이번 달에 찍은 사진이야. 봐, 얼마나 예쁘니. 진경이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엄마.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저지른 일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저는 사진을 유리창에 대고 보여줬습니다. 서아만큼은 행복하게 키울게. 네가 못해준 사랑을 엄마가 대신 줄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반성해. 그게 네가 할 수 있는 전부야. 교도소를 나올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지만 서아를 보면 다시 힘이 났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서아의 2살 생일잔치. 저는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양형철 씨, 유미화 씨도 오셨고 몇몇 이웃들도 왔습니다. 서아야, 후하고 촛불 불어봐. 서아가 크게 후하고 촛불이 꺼지자 웃으며 만세를 합니다. 성환의 부모님도 박수를 치며 크게 웃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통이 치유되고 있구나.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가고 서아를 재우며 생각했습니다.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딸의 범죄, 사위의 죽음, 법정 싸움.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아요. 여전히 죄책감이 저를 짓누르고 세상의 시선이 따갑습니다. 하지만 서아가 있어요. 이 작은 생명이 저에게 희망을 주었어요. 속죄의 기회를, 새로운 시작을 주었어요. 서아야, 저는 잠든 아기에게 속삭였습니다. 할머니는 네가 진실된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 거짓 없이, 진심으로, 당당하게. 네 엄마가 걷지 못한 그 길을 네가 걸어줬으면 좋겠어. 창밖으로 달빛이 흘러들었습니다. 저는 서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서아는 이제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두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죠. 비록 아픔으로 시작된 이야기지만 이제는 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가요? 혹은 주변에 이런 아픔을 겪는 분이 계신가요? 때로는 세상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사랑으로 이겨내는 모습이 아름답지 않나요? 이민숙 씨처럼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서아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고 이민숙 씨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영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